2,5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이틀째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을 포함한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정 저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업부 핵심 임원이 모두 모이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여러 악재를 돌파할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국내 증시와 달리 뉴욕에선 나스닥이 다시 2만 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이며 2,46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0.6% 내린 2,470선을 기록 중입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2,900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FOMC 회의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졌고 보완율 여파도 반등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2%대 하락 중인 반면 SK하이닉스는 2% 넘게 상승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 하락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도 1% 안팎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 내 약세를 이어가며 현재 0.6% 내린 690선 초반에 거래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3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현재 1,430원대 중반 보합권 하락세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4% 상승한 2173.89에 S&P 500 지수도 0.38% 오른 채 장을 마쳤고 다우 지수는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난 13일 3% 넘게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주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1%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 등 빅테크들이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2.26%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멈출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제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현재 가격의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 어떻습니까? 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10만 6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3시 30분경 10만 7,75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주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기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말 산타랠리와 가상자산의 호의적인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격호제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호재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지금 같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파생 상품 중개업체 IG는 시장이 기대하는 다음 목표는 11만 달러라고 봤고요. 투자운용사 바네크는 현대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최고 목표가를 18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내년 말에 2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은 현지 시간 18일 FOMC 이후 발표될 점도표가 좌우할 전망인데요. 점도표에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내년 3회에서 4회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되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면의 키를 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요청하며 재판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소입니다. 네, 먼저 헌재 쪽 살펴보겠습니다. 헌재의 답변서 요청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탄핵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서 현재 송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TF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서 각 기관의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현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렇군요. 헌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모습인데, 잠시 헌재를 벗어나서 검찰도 다시 한번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토요일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 계엄 사태의 총 책임자로 규정한 2차 소환 통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검찰 출석을 한 차례 거부했는데 이번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이 구성되면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출석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전해주시죠. 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는 당부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공직자들과 유관기관의 연말 모임도 적극 가질 것을 독려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조금 피하는 모습인데, 실질적인 국무회의 안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는 250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25%는 복귀한 뒤 6개월 이후에 지급하던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육아휴직을 쓸 경우 총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납니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기존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던 대체인력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까지 포함해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인당 최대 20만 원도 신설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마무리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상법 개정 우려에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재개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최태원 회장도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죠. 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기업이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할 경우 일정 수준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환율과 경기 위축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악재에 휘말린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글로벌 전략회의를 엽니다. 수많은 임원들을 끌어모아 사업 방향과 관련한 소위 끝장 토론을 벌이는 자리인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어떤 논의가 벌어지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과 내일은 가전과 모바일을 담당하는 DX 부문이 환종희 부회장 주재로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는 울트라뿐만 아니라 기본과 플러스 모두 자사 칩인 엑시노스 대신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자사 칩 탑재 포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아이폰을 넘고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 폰의 추격을 따돌릴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요일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전영현 부회장 주관으로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더 멀리 달아나고 메모리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린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 등에 쫓기면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특히 승부처인 6세대 HBM은 고객 맞춤 기조 차원에서 TSMC와의 협업을 시사했지만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5세대에서 엔비디아 검사 통과가 늦어지면서 체면을 구긴 가운데 6세대에서도 고객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근본적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내외 변수에 대응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최종 확정짓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협상에서 녹록지 않게 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다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초 추정치보다 10% 안팎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분위기가 가라앉는 가운데 주가를 끌어올릴 전략 수립도 시급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안건과 향후 전략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이 인수합병 등 파격 결단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위기가 삼성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배터리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인수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 현대자동차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차 제품을 내놓는 와중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팀의 문건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로이터는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네, 결국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소재 수입량의 70%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 당장 배터리 소재 확보 문제로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생산 규모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 분야 외에도 올해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등의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 압박을 가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는 자동차,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조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1순위 청약의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웬만한 가격대 빌라 한 채를 가진 주인들도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주택자지만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내일부터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난 88 대책을 통해서 발표한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비아파트의 소유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파트 청약 시장을 지렛대로 삼아서 빌라의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러면 자칫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 경쟁률에 더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닐까요?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 전망인데요. 청약 자격이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단지 분양대금을 실제로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청약에 나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에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33% 줄었는데 지난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과 신탁 상품의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자 만기가 다른 채권을 서로 자전 거래하는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가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적발된 바 있죠.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압수수색을 당한 증권사들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어제 현대차와 BNK, 한양과 부국, 바올 등 8개 증권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당시 랩 신탁 환매 과정에서 돌려막기 관행으로 채권 시장 내 혼란을 일으킨 기존 9개 증권사들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 증권사 8곳의 중개거래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9개 증권사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금융당국 제재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 등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 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들이 만기도래 고객 수익을 위해 고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 투자 손실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하는 등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와 하나 등 7개 증권사에 3에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요.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한 서명이 일부 참작된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기간경고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연말 기업들의 인사 이동이 한창입니다. 금융권에서는 4대 금융지주가 주요 CEO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반면 농협금융은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 선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일단 농협금융의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임기가 올해까지죠.
네,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납니다. 임기 만료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직전인 재작년에는 12일에 결정된 점에 비춰볼 때 올해는 논의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논의를 가졌지만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농협금융의 경우 회장 선임이 늦어질 경우 전략기획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임원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은행장의 교체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차기 후보 추천을 두고 탄핵 정국이 복병으로 떠올랐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내부 출신의 전례가 2차례에 불과하고 이석준 회장을 포함해 관료 출신이 회장직을 도맡아 왔는데요. 정치 혼란 상황이 이어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광 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 보훈 인사 문제가 질타를 받은 점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임금과 성과급 등을 두고 노사 간 갈등도 격화되면서 분위기까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OK금융그룹이 성과상여금을 대폭 줄이는 체제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업황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금과 점포를 줄이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OK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 업계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권의 저축은행인데 임금이 삭감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OK금융그룹은 어제부터 인사규정 개정건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1년에 2번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조항이 삭제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절과 특별상여금은 남기는데요. OK금융 노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특정 직급의 경우 1년 최대 1,000만 원의 상여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직원 평균 연봉의 5분의 1 수준인데요. 현재 OK저축은행만 봐도 상여금으로 쓸 수 있는 사내 유보금이 1조 원 정도 마련돼 있어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축은행의 업황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OK금융그룹은 성과 보상 체계와 구조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최근 4년간 계열사 정리 등을 모두 포함해 퇴사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OK금융의 퇴사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연임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업계 출신인 오화경 저축은행 중앙회장 임기가 내년 2월 중순 종료되는데요. 2달 남짓 남은 현재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의 경우 선출제이기 때문에 연임 제한은 별도로 없는데요. 그간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관료 출신 인사 비중이 더 높았던 배경은 있지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 추천 인사도 어렵다는 전망이 더해집니다. 내년에도 업계 안정성을 이어가기 위해 회장이 연임할 거란 관측이 현재는 우세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크게 줄면서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금리의 여파에 따른 경기 불안과 전기차 캐즘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단 11월까지 결론적으로 집계된 신차 등록 대수는 몇 대입니까? 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49만 대 8,3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59만 6천여 대보다 6.1% 줄었습니다. 올해 연간 등록 대수는 164만 대를 간신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2013년 154만 3,500여 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2015년 183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20년 190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73만 대, 2022년 168만 대, 2023년 175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차 등록 대수가 현저히 줄어든 배경도 짚어보죠. 네, KAMA는 고금리, 높은 가계부채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전기차 판매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기존 공유차와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전기차 역시 캐즘으로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당장 내연기관차는 지난해보다 30만 대 덜 등록됐는데요. 신차 등록 차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차는 올해 11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만 대가 줄었고 경유차는 같은 기간 16만 대가량 급감했습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올해 11월까지 13만 8,900여 대가 팔리며 1년 전보다 11,000여 대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11월까지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28.8% 늘어나며 45만 5,400여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MA는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국내 수요 확보를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경쟁사 가맹택시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맞춰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한 총액법에 따라 과징금 724억 원을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동안 찬 공기가 추가로 남하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건조하지만 공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